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라고. 뉴스 속보가 떴대. 예. 그래서 뭐가 떴나 봤더니만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것도 5.1. 5.1이 상당히 큰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방송이 재난방송으로 속보체제로 전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지진 소식 가장 빨리 전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7시 50분에서 8시 넘어가는 그 사이라서 8시 뉴스를 하잖아. SBS랑 MBC에서 거기서 당연히 지진 뉴스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지진 얘기가 안 나와. 네. 그래서 이상하다. JTBC를 틀어봤어요. JTBC에서는 그래도 지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뿐만 아니라 그 경주 지역 시민들까지 연결을 해서 실제로 지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얘기를 직접 듣고요. 또 재미난 것은 한 시민과 통화 중에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5.8 지진이 두 번째로 왔었잖아. 그 시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진이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처음 것보다 훨씬 커요. 아마 진도가 8.0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깜짝 놀래더라고. 진짜 그렇게 규모가 크냐? 실제로 진짜 그렇게 체감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다가 진짜 그렇게 크시면 빨리 대피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JTBC 뉴스를 왜 보는가 거기서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었죠. 네. 실제로 오늘 아침 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국가재난방송 하면 KBS잖아. 예. KBS도 지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 손석형님이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지상파 3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황당하던데 저는 JTBC를 보면서 중간중간 돌려봤거든요. MBC나 SBS에서는 지진 났다는 속보만 살짝 전한 다음에 예. 기존 뉴스들 막 생활 뉴스도 전하고 있어. 너무 진짜 딴 나라 얘기만 전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핵 이런 거? 그렇죠. 북핵 얘기뿐만 아니라 생활 뉴스 뭐 이런 것들 전하고 있다가 지진이 8시 반경에 두 번째 지진이 왔잖아요. 그러면 뉴스 시간을 늘려서 속보를 계속 전했을 법도 한데 8시 한 40분 조금 넘어가니까 기존 편성표대로 드라마를 틀더라고. 국민들은 지진 나서 떨고 있는데 드라마 틀고 있어요.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음모론도 가지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방송사들만 우왕좌왕한 게 아니더라고. 정부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국가안전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안전처 홈페이지가 어떤 언론에서는 3시간, 어떤 언론에서는 5시간이나 다운됐었대. 접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안전처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알아요? 트래픽이 폭주했다. 아니 국가 재난 상황이 닥치면 트래픽이 폭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트래픽이 폭주한 건 맞아요? 폭주한 건 맞긴 맞는데 어느 정도 폭주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보통 폭염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긴급 재난 문자 그렇죠. 계속 보내줬잖아. 네. 지진도 당연히 와야지 정상 아닌가요? 지진이 났는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긴급 재난 문자가 안 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폭염 문자는 안 와도 알잖아. 그렇죠. 아침에 딱 문 밖에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지진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언론에서 이번에 긴급 재난 문자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재난 문자가 최초로 발생된 게 8시 51분 5.8 규모의 두 번째 지진이 8시 32분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지진은 그보다 훨씬 전인 7시 44분. 근데 재난 문자는 8시 51분. 진짜 큰일이 벌어졌으면 다 죽었죠. 그 사이에. 그렇죠. 재난 문자 때릴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도 시스템에 한계가 있대. 기상청에 지진 계측 시스템이요. 최초의 지진을 감지한 다음에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분 이상 걸린대. 어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보낼 때까지 1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진짜 큰 지진이 발생하면 15분 사이에 다 죽지 않겠어요? 그쵸? 어떻게 피하란 얘기예요. 그럼 뭐 유령이 문자를 보내나?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그 인근 학교에서는 뭐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학생들이 책상이 흔들리고 천장이 흔들리니까 놀랬을 거 아니에요. 네. 방송이 나왔답니다. 빨리 대피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세월호 때?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일본에서는 더한 지진이 일어나도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그러니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학생들은 벌써 경영효과가 있죠. 세월호 때 똑똑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내 방송이 나와도 학생들은 대부분 운동장으로 나왔대. 네. 대피하러. 학생들이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터널, 하정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터널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해서 화제였잖아요. 그거 되게 인기 있다면서요. 제가 끝물에 이걸 봤더랬죠. 벌써 끝물이 됐나요? 벌써 끝물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정우가 터널에 갇혔어요. 터널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전화가 터져. 그럼 119에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119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래요. 막 서로 이제 뭐 물이 있냐, 뭐 음식은 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터널이 무너졌는데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어디로 피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 속에서도 그 매뉴얼대로 그 문구대로만 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보통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번 지진 보면 결코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다들 느꼈던 것 같아. 네. 특히 부산 경남 지역 분들은 진짜 이번에 너무나 큰 충격을 먹으신 것 같아요. 동해 일대가 이제는 위험권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원전을 더 짓겠다 정부에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돌아가는 원전도요. 현재 4기만 멈춰놨대. 나머지 원전들은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동하는 거? 이거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들이 별로야. 왜냐면 요즘 경제가 너무나 나쁘잖아.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데들도 많고요. 보너스 받았다는 사람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든 상태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 못 받는데 보너스를 받은 곳이 있대. 공무원? 공무원들은 보너스 줬을까 그건 잘 모르겠고 정부는요 무려 22조 5천억 원의 보너스를 받았대.
재정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보너스를 받았다고 진짜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금 등 총 수입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장사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요. 국세 수입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가 155조 4천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조 1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국세를 포함한 총 수입은요. 무려 249조 원. 그래서 추경 기준으로요. 세수 진도율이 62.1%나 달성을 했대. 벌써 이렇게 많이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법인세도요. 2015년 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 뭐 이런 것 덕분에 6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5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고요. 소득세도요. 5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장사를 잘했나 하고 되돌려 보면은 담배 세금 올랐죠? 술 세금 올랐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감 시간이 30분 늘었죠? 그렇죠. 늘면은 당연히 거래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세금 뜯기는 일이 많았네요. 게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이걸로도 엄청 뜯어갔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풍년이래요. 풍년. 뭐가 풍년이에요? 쌀이 아하. 풍년이면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 농민들은 울고 있다는 거야. 쌀이 풍년인데 왜요? 쌀값이 20%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올해 햇볕이 유난히 강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병해충 발생이 적었고 홍수 태풍 피해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풍년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게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충북 지역에 벼의 포기당 이삭수가 19.1개래. 그러니까 이삭수라 하면 벼 하나에 맺혀 있는 쌀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19.1개인데 작년에는 18개. 그리고 평균으로 치면은 16.5개래요. 이것만 봐도 올해는 되게 튼실하구나 바로 느껴지시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만 풍년이 아니잖아. 작년에도 풍년이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그동안 쌓인 쌀 재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격은 계속 추락을 하는 중이고요. 지난 6월 정부의 쌀 재고량이 175만 톤인데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만 톤이 많대요. 42만 톤. 그리고 유엔에서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이 80만 톤인데 2배가 많아. 2배가.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쌀값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예. 보통 한 가마 예전에는 80kg였잖아요. 그렇죠. 80kg 기준을 했을 때 13만 7천 원 정도 한다고 해요. 5일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는 이게 약 16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벌써 약 15%가 하락한 거예요. 1년 만에.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농민들의 불만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 이 농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쌀값이 폭락하는 거는 정부가 해마다 40만 톤을 수입해서 재고로 쌓아두기 때문이다. 쌀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고통은 정작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은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업을 사양 산업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공무원들 욕을 많이 하잖아. 물론 다수의 하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고위 공무원들은 책을 좀 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들은요. 당장에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있지만 앞으로는요. 미사일, 인공위성, 핵 이거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바로 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난달 취업자 숫자가요.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대. 너무나 반갑죠. 반갑긴 한데 뭔가 또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꼼수가 아니라 이거는 또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청년 실업률 줄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늘어나서 예전에 IMF 외환위기 이 당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대요. 취업자 수는 늘어났는데 청년 실업률은 똑같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8월 취업자 수는요. 2,652만 8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8만 7천 명이 늘어났대요.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치고 올 들어서도 당연히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면요. 도소매업. 지난해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도소매업 취업자가 확 줄었거든요. 그 기저효과 때문인지 도소매업 취업자 숫자가요. 1년 만에 3만 8천 명이나 늘어났대요. 네. 또 숙박이나 음식업도 10만 3천 명이 늘어났고요. 건설업도 7만 1천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 있죠. 제조업은요. 현재 수출이 엄청 부진하죠. 또 구조조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래서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 숫자는 7만 4천 명이 늘지 않고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벌써 2개월째 감소세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취업의 질, 단순히 취업자 숫자만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취업 시간대별 자료를 살펴봤더니만요.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요. 4.6%가 감소했대요. 근데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는 19%나 늘어났다는 거야. 이건 뭔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알바만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그게 꼼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따라서 실업률도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실업자는 20대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와 60대가 할 수 있는 일 뭐겠습니까? 따라서 청년 실업률 있죠. 청년 실업률이 9.3%.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상승했대요. 8월 기준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1999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 9.3%도 이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를 살펴봤더니만요. 이거는 10.2%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낮죠? 아마 실질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40%는 될 것 같은데. 40%까지 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얼마 전 외신에서 일본의 대졸 취업률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 97.3%래.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완전 취업 아니에요? 완전 취업이죠. 아니 경제 모든 분야를 1번을 쫓아간다, 1번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네. 왜 이런 건 안 닮어? 좋은 거는 안 닮아.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포스코 열연 강판에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어요. 폭탄. 그것도 61%의 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가끔 신문 보면 등장하는 조직이 있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여기서요. 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7개국이네요. 이 7개국에서 만든 열연 강판에 대해서 이처럼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국제무역위원회는요. 미국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인데 사실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기관이군요. 얘들이 때리면은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그렇지. 예. 한국 업체만 보면요. 상계관세의 경우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대우 옛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여기가 57%로 가장 높고 현대대철 이런 데는 3.89%. 굉장히 낮죠. 반덤핑 관세율은요. 현대제철이 9.49%. 포스코가 3.89%, 나머지 업체는 5.55%로 확정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 폭탄을 맞으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생기는데요.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 잘했잖아. 사드도 사줬잖아요. 그쵸. 얘네 왜 이러는 거예요? 더 사라는 얘기지. 한진해운 사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조양호 회장이요. 오늘 날짜로 한진해운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서 사재 40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도요. 전날 100억 원의 사재를 내놨다. 뭐 이렇게 한진그룹은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자금은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승인을 받고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서 전 세계 항만에 하역비로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척 중에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요. 겨우 20척밖에 안 된대요. 예. 나머지는 아직도 하역을 못하고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요. 물류 대란을 빌미 삼아서 최근 몇몇 국가에서 하역비 더 내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곳들이 있대요. 예. 대표적으로요. 독일 함부르크. 여기는요. 컨테이너 박스당 3,000달러를 요구를 했대. 3,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35만 원가량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60만 원이니까 무려 5배가 넘는 비용이라고 해요. 좀 심한데. 싱가포르도요. 비슷하게 하역비를 2배 이상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한진해운은요. 이런 컨테이너들을 모두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이 1,7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긴급한 대로 조 회장이랑 최 회장이 500억 원을 출연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무마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최대 하역비가 6천억 원 이상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조 회장은 나 400억 원 출연했다.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나자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삼성그룹의 속사를 한번 벗겨볼까 합니다. 오늘은 에버랜드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에버랜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이 터져? 그래요? 일단 HP에 삼성이 프린터 사업부 부문을 팔아버렸어. 오호. 비용이 1조 1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근데 사실 더 큰 뉴스가 또 터졌어요. 그건 또 뭐예요? 다음 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사내이사로 등재가 된다는 거야. 아하. 등기이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회장직을 승계하는 후반부 작업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문제는 사내이사가 되면 뭔가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걸어야 할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칫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갤로트 7 폭발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죠. 그리고 프린터 사업부를 매각할 정도로 그룹의 구조조정 작업이 지금 급해. 오호. 이게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단 말이죠.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한다. 이러한 충고를 많이 받아왔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왜냐? 사실상 1인자 군림을 하고 있는데 등기이사는 아니야. 등기이사가 아니란 얘기는 뭡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연봉도 몰라. 아, 그렇죠. 이재용이 얼마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등기 이사만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 그래서 다음 달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를 받는지 이것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 그거는 그날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재용 회장이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예전에 아이와 코카처럼 1달러만 받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만 받겠다 해야 되나요? 1,000원을 받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와야지 뭔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전혀 그러진 않겠죠? 우리의 정서상은 500원이 좋죠. 500원. 500원.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갤로트 세븐 사태도 뚫어야 되고 책임 경영도 이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둔의 경영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두 과제가 쉽진 않죠. 아마 진짜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예. 자, 그러면 화제를 돌려서요. 삼성이 만드는 물건 중에서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한 게 뭘까요? 일단 휴대전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 그냥 우리가 모셔만 놓는 에어컨. 예. 삼성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재미와 꿈을 키워주는 게 있다면 이 PD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에버랜드거든요. 아하. 즉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만족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 역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시민을 만족시켜야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해야 삼성전자가 성공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성공해야 삼성그룹 전체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에버랜드가 말이죠. 소비자로부터 적지 않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에버랜드 다녀온 지가 벌써 한 4, 5년 돼가지고 네. 그전에는 그렇게 원성이 많았는지 몰랐는데. 리조트 면적이요. 무려 148만 8천 평방미터.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45만 평?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암산 잘하죠. 근데 이 중에 놀이공원 면적은 30만 평이야. 우와, 장난 아니군요. 그러면 45에서 30을 빼면 15만 원이잖아. 이게 다 뭘까요? 주차장입니다. 아니, 주차장이 15만 평이라고요? 엄청 넓어요. 정말 광활한데 어디에 차를 세워야 할지 고민될 정도예요. 근데 문구 하나가 샥 들어오더라고.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발레 파킹 전용 주차장 운영. 아니, 리조트에서 발레 파킹도 해줘요? 근데 괄호 열고 유료 이렇게 써 있어요. 돈 내야지 해준다?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에버랜드 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데 15,000원. 아니, 그냥 에버랜드 주차장을 쓰면 공짜 아니에요? 다 공짜죠. 근데 발레 파킹 하려면 15,000원을 내라. 대신에 입구 바로 앞에 엎어지면 코 처박는 곳에 해주겠다 그겁니다. 아이고. 근데 원래 여기도 공짜였어. 근데 에버랜드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대다수 고객이 입구 쪽 주차장만 선호해서 정체가 심각하다. 이를 개성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거를 운영하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을 내고 쓰게 하면 여기가 안 막혀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이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들 입구 쪽 선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을 그런데 몰리지 않게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게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 누가 쓸까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아니 모처럼 기분 내서 에버랜드 왔는데 가족 중에 누가 임신을 했어. 또 가족 중에 누가 휠체어를 타야 돼. 근데 제일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15,000원을 내야 된다. 이야.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에버랜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당연히 법이야 문제 없겠지. 삼성이 하는 건데 법적으로 탈이 없겠죠.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알거든. 다만 절대 다수의 고객들이 이런 차별, 이거 엄밀히 말하면 차별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차별이네요. 이런 차별을 두고두고 기억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야, 에버랜드에 이런 게 있는지 진짜 몰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차를 세우고 저는 셔틀버스를 탑니다. 근데 이 셔틀버스를 타니까 마치 공항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 버스가 공항 버스처럼 엄청 커요. 그냥 우리가 시내에서 보는 그런 버스가 아니야. 아하. 차원이 달라요. 거기 기린이나 사자 이런 걸 랩핑한 그런 버스인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참을 가요. 한참을. 그러면서 겁이 나. 내가 나중에 나올 때 주차장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런 거 미리 사진 찍어놔야죠. 무슨 구역? 여기는요. 사진을 찍는 걸로는 부족해. 그래요? 자기가 세워둔 존을 기억을 해야 돼. 1번부터 5번인가까지 그렇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일단 그 번호를 무조건 알아야 돼. 구역을 기억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광활한데 일단 셔틀버스에서 내렸더니 반갑게 또 직원들이 손을 딸랑딸랑 하면서 맞아줍니다. 매표소로 갔죠? 헉! 자유이용권이요. 이거는 온 종일 기준으로 한 티켓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른이 52,000원, 어린이는 41,000원. 아이고 진짜 비싸긴 하네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신용카드가 있잖아. 3개월 평균 이용 실적이 3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반값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카드가 월 1회 한 명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그렇죠. 즉 이PD님이나 저처럼 4인 가족이 놀러 가면 아빠, 엄마까지는 각자 카드로 긁으면은 반값이 되는데 문제는 애들이야. 아이들 2명은 제값을 내야 된다는 얘긴데 제값을 내면 성인 요금보다 비싸지죠. 그렇죠. 52,000원 반값이면 26,000원인데 어린이가 아까 4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년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 그러니까 애들 둘이면 8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 와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런데 난감하잖아. 그러면 귀신같이 나타나는 그 누군가가 있어. 누구예요? 이름하여 삼성카드 영업 아줌마들이야. 아하 이거 뭔지 대충 알겠네요. 이분들은 표정만 보고도 아이들 티켓 값으로 고민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맨날 이것만 하시니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는 삼성카드 발급하시면 자유이용권 그냥 드려요. 가족카드로 하시면 2장 그냥 드려요. 지푸라기를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하는 부모들을 공략합니다. 그렇군요. 매표소와 에버랜드 입구 사이에 삼성카드 영업점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부모님들이 이 영업사원을 따라갑니다. 물론 표정은 좋지 않죠. 그러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도합 82,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롯데 아울렛에 있던 롯데카드 아줌마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롯데카드 발급하시면 현금 바로 지금 7만 원을 꽂아드려요. 그렇게 해줘요? 그 생각을 해봤더니 롯데카드가 혜택이 더 많네? 그렇잖아요. 롯데카드는 1인당 7만 원을 꽂아주는데 삼성카드는 1인이 카드를 발급하면은 이용권 하나를 주는 거야. 어린이가 4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만 원이 더 많잖아.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에버랜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또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왜요? 넘쳐 흐르는 인원들이 아주 장엄한 대기열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오래 기다려야 된다 얘기군요. 제가 평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주말에만 가봤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최소 매번 40분. 그렇죠. 인기 있는 시설의 경우는요. 1시간이 기본입니다. 3개 정도 이용을 하면 허리가 아파. 맞아요. 아이들은 재밌다고 또 타 이러는데 아이들을 위해 왔으니 이거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자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너무 불쌍해. 그런데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날은 덥고 햇빛은 내 얼굴을 태우고 이 짜증 3종 세트에 당하고 있을 무렵에 몇몇 일행들이 에버랜드에서는 합법 해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새치기가 합법이 돼요? 이름하여 큐패스. 큐패스는 뭐예요? 이 Q자가 퀵인 것 같아. 퀵. 아하. 기다리기 싫잖아.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장사 속인데 쉽게 말해서 비싼 티켓을 팝니다. 그러면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줄을 안 서고 바로 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요? 이들이 합법적인 새치기를 할 때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이크를 잡고서 방송을 해요. 에버랜드 전 이용 시설에서는 큐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용객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 양해가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 큐패스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 큐패스는요. 자유이용권 플러스
로스트밸리, 사파리 월드,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렇게 인기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묶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설을 줄 안 서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이게 1인당 67,000원입니다. 오, 67,000원. 아까 신용카드 반값 할인받으면은 26,0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급행료 대가가 얼마야?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아니, 아까 전 이용 시설에 큐패스 제도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외에 더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을 더 내서 큐패스를 또 사거나 아니면 3개를 이용을 하고 나면 그 큐패스 권한이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줄을 똑같이 서야 되는 거죠. 줄을 똑같이 서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시설부터는. 근데 제가 이 에버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이용 요금 클릭을 했더니 메인 화면에는 이 큐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디 뭐예요? 나와 있어요? 지마켓 이런 데 가서 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도 전면에 부각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지들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에버랜드 곳곳에 큐패스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나요? 제가 못 봐서일 수도 있지만 따로 문구는 못 봤고요. 이렇게 줄을 1시간씩 서다 보면은 심심하면 방송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만으로 하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숨기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 출장을 갔었을 때 에버랜드 비슷한 곳을 갔었거든요. 네. 여기도 큐패스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아예 안내 표지판에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다 붙어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또 달라요. 줄 네. 서는 데랑 익스프레스로 빨리 들어가는 데랑 큐패스처럼 빨리 들어가는 데랑 입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미리 다 안내를 했으니까. 근데 에버랜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36개월 이하 꼬마 손님은 무료래. 이건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 입장이 무료더라고. 아, 그럼 뭐 탈라면 돈을 내란 얘기예요? 타려면요 5,000원을 또 내야 돼 매번. 아이고. 아니 이왕 이렇게 생생 내는 거 끝까지 공짜로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루 온종일 에버랜드에서 시달렸더니 컨디션이 급 저하되더라고요. 그렇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기침을 했더니 허리가 아프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릉 수목원도 그렇고 하다못해 뽀로로 어린이파크도 1일 이용객 수 제한 이런 조치를 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왜 에버랜드는 주구장창 손님을 받을까? 수목원이나 뽀로로파크가 이용객 입장을 제한하는 이유는 첫째, 손님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 청소나 위생 상태의 만전을 기하는 겁니다. 그죠?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용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요, 심지어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할 때도 매장 내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장객 제한하잖아. 아, 명품 가방 살 때도 이렇게 하나요? 그럼요. 오호. 그 깍두기 아저씨들이 그 왜 이렇게 줄로 찍 문 막는 거 있잖아. 아, 그렇게 하나 보죠? 그거를 풀었다 꼈다 하면서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이렇게 고객을 통제를 한단 말이죠. 아니, 박 PD의 지적 들어보니까 진짜 에버랜드도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에버랜드는요,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낸 고객에게 시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큐패스와 같은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서 돈도 빼앗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입구 앞 주차장에 15,000원짜리 발레 파킹을 해서 또 돈을 뺐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삼성이 하는 데라 그런지 돈 많은 사람만 즐겁겠네. 그러니까 삼성의 또 다른 별명이 돈성이잖아. 등기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에서 사파리를 이용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용은 해봤을 거예요. 모든 이용객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들만 쓸 때. 일반 고객들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마케팅 그리고 경영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펼친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가 소비자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이재용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달라진 삼성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파는 간식도 비싸 심지어.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추석이고 하니 가족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요. 칸 영화제 아시죠? 여기에서 아카데미 단편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아담 데이비슨 감독의 더 런치 데이트 축약한 거래요. 이게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더라고요. 이 단편 영화도요. 제가 봤는데 9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가족들이랑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멋지게 생긴 귀부인이 백인이에요. 붐비는 기차역에서 갑자기 흑인 신사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쇼핑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 때문에 이거를 주워 담다가 보니까 기차를 놓친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할 수 없이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하니 주변 음식점을 갔죠. 그리고 샐러드 한 접시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보니까 포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포크가 어디 있지?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 있어서 포크를 가지러 잠깐 일어났어요.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만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네. 아까 부딪혔던 그 흑인 신사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벌써 샐러드가 나왔나 봐. 샐러드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로 앞에 같이 앉아버린 거야. 앉아서 그 샐러드를 같이 먹어버렸대. 네. 흑인 신사가 한번 먹으니까 기부인도 지지 않겠다. 나도 먹. 서로 먹으면서 경쟁을 했다는 거죠. 다 먹으니까 커피를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나 봐. 네. 흑인 신사가 커피를 2잔을 가지고 와서 하나를 그 기부인한테 건넸대요. 그러니까 그 기부인은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커피 주니까 그걸 마시고 다음 기차를 타러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아까 쇼핑백을 떨어뜨렸었다고 했잖아요. 그 쇼핑백을 또 놔두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다시 그 음식점으로 가가지고 쇼핑백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 아까 앉았던 바로 옆 테이블에 쇼핑백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샐러드 한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인이 자기 자리를 착각한 거예요. 네. 원래 그 흑인 신사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자기 자리인 걸로 착각하고 흑인 신사가 자기 샐러드를 뺏어 먹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에 주문했던 샐러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쇼핑백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 또 바꿔서 얘기하면 흑인 신사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물론 처음에 부딪혀서 쇼핑백 떨어뜨린 건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시킨 샐러드를 와가지고 뺏어 먹고 커피를 갖다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확 일어나 버리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흑인 신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백인 기부인한테 베풀었다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흑인 신사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 백인 여자가 나한테 작업을 거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살다가 보면 너무나 시간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여유를 잃고 넉넉함을 잃고 살지는 않은가.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도 가능할 텐데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백인 귀부인처럼 이런 오해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지난 주말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이제 가족들이랑 서점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서적 코너에서 책을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제 옆으로 와서 혹시 여기 있는 핸드폰 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막 위아래로 막 훑어보더니 마침 그때 직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 직원도 못 봤다. 그러면서 역시나 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아가씨가 방향을 쓱 트니까 이제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뒷주머니에 보니까 핸드폰이 있네. 아, 뒷집에 꽂아놓고선 자기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고객님 그 뒷주머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머 정말 있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대. 아, 박 PD한테는 미안합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착각했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가 자기 거 뺏어가지 않는가. 아까 그 백인 귀부인처럼 자기 음식 뺏어먹는 게 아닌가. 박 PD가 만났던 그 아가씨처럼 자기 스마트폰 훔쳐간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봐서 내가 스마트폰이나 슬쩍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풀고 좀 더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